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제주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오늘 저희 제주 스튜디오에 진짜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또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예고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나를 맞이해서요. 바로 저희 이 제주에서 환우분들 모시고 또 이 분야 세계적인 석학이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의정부 을지병원 혈액종양내과의 김동욱 교수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주 먼 걸음 고맙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신선합니다. 오늘 다행히도 방금 전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네, 맞습니다. 날이 활창하네요. 네. 힘들지는 않으시고요. 오시는데. 뭐 아주 편안했고요. 네. 비욘디에 출연하려고 그랬더니 하필이면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네, 비욘디 방송을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 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가족 여러분들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이라더라도 같이 한번 이분들 아픔이나 또 질병의 정보에 대한 최신 지식도 쌓고 또 동병상련의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그 최신 강연도 있고 그 다음에 환우분들도 쭉 나와서 경험담도 말씀해드리고 중간에 또 퀴즈가 나가는데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에어팟인가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에어팟, 워치, 와 이런 거. 등등, 예. 와우. 아이패드까지요. 아이패드까지. 네. 그거 이제 맞추는 분께 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옆에는 김동욱 선생님 그리고 오늘 그 환우분들도 함께 하셨어요. 우리 쭉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환우분들은 다 제주에 계신 분들이죠? 제주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동안 치료한 환자분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임이 왜 마련됐는지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모임은 지금 올해로 14차입니다. 약 한 코로나 때 한 2년 정도 빼고는 16년 전부터 저희 연구실의 연구실장이었던 박사희 실장님께서 아하.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이상이니까 네. 9월 22일 날을 기념해서 그때 한번 환자들한테 이 병을 자세히 알리고 또 교육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해에 또 하필이면 그 유럽 쪽의 환자단체들이 예. 참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오. 그때도 세계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날 행사가 그때 똑같이 시작이 됐습니다. 와, 9월 22일. 네. 네. 그날로 선택된 이유가 뭔가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9번 염색체하고 20번 염색체가 서로 뒷부분에 염색체 뒷부분이 잘라지면서 자리를 바꾸면서 새로운 암 유전자가 생기는데 그 암 유전자가 결국 이 병을 만들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 9번 염색체하고 22번 염색체 이상 때문에 생겼다 해서 9월 22일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이야, 그 굉장히 그 센스 있는 네, 맞습니다. 지정이네요. 네. 이제 22일 날이 원래 날인데 이제 주말에 하려고 좀 맞습니다. 앞당겨서 근데 벌써 14년이나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우리 김동욱 선생님은 뭐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성모병원에서 뭐 우리나라 백혈병 연구와 진료의 뭐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선생님 거쳐간 환자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전체 리뷰면 이 질병만 한 3,100명. 와. 그러니까 백혈병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인 CML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오늘은 그 환자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러면 지난 13번은 서울에서 하셨나요? 주로 처음에 이제 서울 성모병원 그 강당에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을지병원에서도 의정부 을지병원 이제 강당에서 한번 했고 작년 어허. 같은 경우는
대전을지병원 그 병원 강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대부분 행사를 병원 내에서 오. 대면으로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오늘날 표적 항암제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과거에는 이게 이 질병이 전부 골수 이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인터페론 주사를 맞아야만 생명이 연장됐는데 먹는 항암제를 쓰다 보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약을 정확히 복용하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교육시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서 이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네. 아마 이런 유명한 그 유튜브에서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라이브로 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야외에서 말이죠. 예, 또 감사합니다. 제주도 처음이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도 영광이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요. 말씀이 끝나자마자 선생님 저 하늘 한번 보십시오. 와, 궁금하고 예,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네, 오늘 아무튼 백혈병 환우나 가족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선생님 죄송한데 질문이 하나 와서 저 질문은 벌써요? 짤막하게라도 오너님이 DNMT3A 변이로 진성 적혈구 증가증에 걸린 20대다. 근데 골수성 백혈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조마조마하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아스피린 먹으면 좀 도움이 되냐 뭐 이런 물어보시네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아니고요. 만성골수 증식종양의 일종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인데 DNMT3A 돌연 변이가 있으면 치료에 대한 이유가 조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병 자체가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아, 다행이네요. 예,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거는 이 질병은 두 가지로 예후가 나빠집니다. 첫 번째는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가능성. 또 하나는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오. 혈에 피떡이라고 그러는 그 혈관 내에 그런 피떡이 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많이 오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쓰는 거기 때문에 현재 아스피린 복용은 급성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가능성을 낮추는 건 아니고요. 네. 혈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의무적으로 드셔야겠네요. 이제 대부분은 그 의대 교수들이 이제 처방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네. 급성 백혈병으로 진행하는 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아마도 정기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쭉 추적하다 보면 네. 아마 급성 백혈병으로 넘어가는 것도 조기에 알아차려서 아마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너님께 도움됐으면 하고요. 네. 자, 오늘 뭐 시작하자마자 아마 서울에서도 환우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나 봐요. 이 굉장히 좁은 주제의 질병인데 네. 혜영님, 오영도님도 오셨고 오너님, 강정민, 새로시작 이창희, 둥치와 소미, 네. 새로시작 나풀나풀, 박영진, 윤원님, 홍석종님, 호롱불님, 산타나올님. 네, 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오늘 모임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아마 그동안 강연을 좀 하시나요, 선생님? 예, 강연이 있고요. 매년 그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분야에서 바뀐 내용들 또 저희 환자들이 그 오프라인 미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매달 그 지역마다 환우 단체가 매달 등산을 같이 하거나 모임을 같이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희 루산위에 환자 그룹이 해왔던 그 활동들을 가지고 편집한 그런 동영상을 먼저 틀게 되고요. 아하. 그 안에는 이제 새로 바뀐 의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네. 저희 연구팀이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의학적인 내용들이 아마 담길 겁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요. 네.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아까 제가 퀴즈. 홍 박사님이 그 좀 핫한 퀴즈들입니다. 어렵진 않은데 강의를 예. 잘 들으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건데 그 중간중간에 그 퀴즈가 한 9개 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때마다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되고 끝나고 나면 오늘 여기 제주도에서 멀리 서울까지 계속 치료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대표적으로 다양한 그 치료 경과를 보이는 분 세 분을 모셨는데 네. 그 세 분하고 그동안 경과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아마 톡하는 걸로
오늘 아마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2시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김진달님이 2,000원 기부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영상을 봐야겠네요. 선생님 준비한 네. 준비됐나요? 자 영상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하고 제자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 연구들이 이제 또 해오고요. 네.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아마 자, 잘 시청하시면서 내용 하나 적으시면 좀 공부가 됩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상골 씨 여기 보이스도 살아 있나요? 오 경상도에 경주 네, 주에마다 이제 매달 여기 생리산 여기 광주도 안각화 해안. 야 선생님 저 모임을 어떻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어느 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매달 모여서 정보 교환하고 예, 또 선배 환자들은 또 새로운 환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해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끈끈한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저분들은 똑같은 병을 알았던.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약 항암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좋은 환자도 있고 안 좋은 환자도 있고 약을 끊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서로 또 각자 겪고 있는 항암제를 매일 먹으니까 생기는 부작용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보 교환도 그거는 어몽길 대장님도 오셨구나. 예, 어몽길 대장님이 또 특별히 우리 저 하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아서 이 산악회이기 때문에 본인도 뭐 와서 한번 이번에 특별 강연 한번 해주셨어요. 저거는 1박 2일 캠프였는데 충남의 그 마달키에서 이제 진행하는 행사고 예. 그 어몽길 대장님의 그 특강을 한번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아마 이게 저희 환자들한테도 이 질병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아마 중요한 그 아마 교육이나 아마 중요한 그 경험이 됐을 거라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5월달에 저렇게 캠핑을 같이 합니다. 보통 한 250분, 와. 200분이 모여서 1박 2일 같이 하는데 250분이나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를 한 4끼를 같이 하고요. 거기서 토론회하고 또 강연회도 하고 퀴즈 대회도 열고 운동회도 하고 뭐 이런 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모범적인 모임이네요. 네, 저 행사는 한 20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네, 캠핑을. 예. 그 웬만하면 선생님도 가시나 봐요. 캠핑 때는 반드시 가야 되고 오호. 자, 이번에 연구소 활동 현황이네요. 저도 1년 동안 이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연구를 해서 저희가 작년 4월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과정 200억 과제를 저희가 이제 따서 오, 국내 11개 대학교 내 혈액암하는 교수들하고 같이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만성백혈병뿐만이 아니고 혈액암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운 그 유전자를 발견하고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을 개발하기 좀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네. 한 70분 정도의 그 연구 팀들이 지금 모여서 5년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의 석학도 뭐 초청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한국 오치카는 이 질병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오치카가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크로식이라는 약을 현재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좀 이따 제 강의 때 잠깐 그 각 약마다 특징을 잠깐 얘기할 건데 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외도 가시고. 맞습니다. 대만, 홍콩, 작년에 중국 가서 이제 강의를 쭉 했었고요. 저희가 좀 시간 지나면 이제 아시아 전체 이쪽 혈액암 연구하는 분야의 교수들끼리의 어떤 그룹 세미나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주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
노바티스도 마찬가지 항암제를 만드는. 그렇죠. 예. 표적항암제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이제 노바티스 제약사고요. 그렇죠. 2001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4세대 약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와. 글리백 이후에. 맞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현재는 어쨌거나 그 의정부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환자 보고 계시는 거죠. 은퇴하신 다음에. 은퇴는 아직 아, 안 은퇴는 했고요. 아니고 참. 아, 죄송합니다. 곧 은퇴합니다. 네, 중간에. 네. 자, 근데 의정부, 강남, 대전 세 개의 을지병원 다니시면서. 다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야 병원이 중요하지 않죠. 뭐 그 브랜드 자체가 뭐 우리나라 백혈병 연구 진료를 대표하는 분이고. 자, 오너분 질문을 짤막하게 한 번만 더. 네. 저분은 아까 그 DNMT3A 변이가 있다는 건데요.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들었나 봐요. 이게 네네. 후천적인 건가요? 대부분의 만성 구수 증식종양이나 만성 구수성 백혈병은 후천적입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모르는데 저런 그 체세포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 저런 돌연변이가 한 몇십 년 전부터 하나하나씩 축적이 되다가 저런 변이가 여러 개가 생기고 유전체 그 변이 일어났던 이상이 축적이 되면 그때 이제 질병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이 뭐 단백질 합성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진성 적혈구 증가증 그러면 이제 일종의 빈혈에 반대되죠. 빈혈보다는 이제 적혈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비교적 대부분의 환자들이 설사 DNMT3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더라도 상당수 환자들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광심님 말씀대로 선생님의 최신 강연, 자, CML 환자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를 준비해 오셨죠. 여기 타임 랩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네네. 감안하셔서 아마 이제 예, 지금 알겠습니다. 떴을 겁니다. 아마 떴을 거. 그냥 쭉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만성울성 백혈병에 관련된 그 가장 최근 뉴스는 아니면 이제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제로 이번에 완치문턱에서라고 썼는데 이 완치문턱은 과거에는 이 병은 5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사망을 하고요. 5 내지 10% 정도밖에 생존하지 못했는데 지난 23년 동안 수없이 많은 그 새로운 표적 항암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일반인하고 비슷한 그 건강 수준을 유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는 치료가 아주 잘 된 환자들은 약을 중단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죠. 대단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부제를 이제 완치문턱에서라고 붙였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15% 내지 20% 정도의 환자들은 여전히 치료가 안 돼서 결국은 조금 과거와 같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주제로 이번에 또 7월 달에 전 세계 만성골수성 백혈병 그 패널 위원들이 모여서 지난 6년 동안 토론한 결과를 이번에 5차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만성골수성 백혈병 그러면 아까도 9번, 22번 염색체 이상에 의해서 PRP 염색체가 생기는데요. 이 PRP 염색체 자세히 뜯어보면 BCR1 유전자라는 게 거기에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양성이 되면 그동안 평균적으로 만들어내던 백혈구라든지 혈소판 이런 혈구수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세포들 제거하기 위해서 그다음 평소에 갈비뼈 밑에서는 잘 안 만져지던 비장이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피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이 늘어나면서 비장도 커지면 그때서야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잠깐 진성 적혈구 증가증인 환자가 DNMT3A 돌연변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도 DNMT 유전자라든지 ASXL1 유전자라든지 이런 유전자들의 이상이 사실은 이 PRP 염색체가 생기기 한 10년 전부터 서서히 하나씩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이걸 미리 넘겨놓고요. 다음 거로 저걸 보고 설명해 주신 예. 거를 저거 마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만성골수맥결병으로 진단되기 한참 전부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서수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돌연변이 검사를 미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진단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비장이 커지는군요. 이 질병은 치료를 시작하다 보면 초기, 중기, 그다음에 후기에 따라서 치료 목표가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치료 초기에는 처음으로 표적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초기 부작용을 겪게 되고요. 초기 부작용을 겪다 보면 치료에 대한 반응이나 또는 이제 초기에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용량을 쉽게 줄이거나 또는 잘 안 먹거나 이런 환자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한 1년, 2년 동안 치료를 잘 못하면 또는 용량을 제대로 안 쓰면 치료에 실패하거나 내성이 오거나 치료제가 네, 그다음 하면 미리 변경해야만 넘겨놓고요. 합니다. 미리 넘겨놓고 요건 계속 설명해 예, 주세요. 네. 중기 때는 어느 정도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은 상태에서 환자들이 조금 복약하는 걸 좀 게을리할 수 있어서 복약 수능도를 이제 정확히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 개개인도 이 치료에 대한 그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속 집중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 병은 초기에 100m 달리기 하듯이 스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마라톤처럼 치료의 반응을 높이기 위해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투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병의 치료 목표는 과거에는 단지 생존 기간을 좀 늘리자라는 거였는데 2001년도에 글리백이 처음으로 인간한테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치료 목표가 좀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병이 있더라도 조금 오래 살면 된다였는데 점점 치료약제가 좋아지면서는 이제는 치료약제에 의한 생존율 증가보다는 병이 없으면서 더 오래 생존하거나 최근 들어서 3세대, 4세대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치료 중단까지도 생각해 보자라는 게 최근의 그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최근 들어서 한 10가지 이상 4세대 신약까지 개발되고 난 이 시점에서는 평생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최고로 중요한 좋은 반응을 획득한 다음에 만약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유전자가 제로가 나오면 어허. 그때 적절한 시기에 약을 서서히 줄이다가 끊어보자라는 게 최근에 치료 목표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오늘날 나중에 조금 데이터를 더 보여줄 건데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환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약을 끊어볼 수 있는 찬스를 가질 수 있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환자들이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그 피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피검사나 유전자 검사에 의해서 이 환자가 과연 치료가 잘 될 거냐 또 아까 잠깐 질문이 있었던 환자처럼 DNMT 3알파 유전자가 네. 어떠냐에 따라서 예후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도 여러 가지 팩터들이 이 환자가 앞으로 쓰는 표적항암제 치료가 잘 될 건지 예. 또는 치료하는 도중에도 앞으로 계속 이 반응을 유지할 건지 나중에 끊어볼 수 있는 찬스를 가질 건지 이런 네. 것들 아마 얻을 수 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처음에 중요한 예후인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들은 처음에 주요 전사체 변이라고 해서 이서티네이트, 이포티네이트 유전자의 RNA 변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일부 환자들은 그렇지 않고 I형인 다른 비전형적인 전사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검사하는 기간 동안에 모니터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마치 유전자가 많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초기에 전사체 유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에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기적인 후유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병에서의 주요한 그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골수 검사하고 혈액 검사죠. 네. 이걸 통해서 그다음에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염색체 아까 얘기했지만 PRP 염색체 이상이 발견되면 이 병이라고 진단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BCR-ABL 완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오면 네. 그 다음부터는 정량 유전자 검사를 이제 하게 되고요. 만약 병이 진행하면 그때는 점돌연변이 검사라든지 이야. 세포 표면 항원 검사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차세대 시퀀싱 검사라든지 아까 DNMT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고 발견한 경우는 이런 차세대 시퀀싱 검사를 진단 당시 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이제 찾아냈던 겁니다. NGS. 예, 말이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디지털 정량 PCR 검사라고 해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정량 PCR보다 좀 더 예민하고 정확한 디지털화된 그런 방법으로 유전자를 정량하는 방법들이 최근에 저희 병원도 그렇고 몇 개 수탁기관에도 이제 세팅을 해서 환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정말 검사도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고 이 검사들을 어느 시점에 적절하게 어떤 환자한테 적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을지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적 항암제를 전체를 보면 저희가 처방이라든지 또는 임상시험을 통해서라든지 전체를 네. 보면 약 한 10개 정도의 네. 표적 항암제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 표적 항암제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현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글리백이죠. 아하. 이게 2001년도에 최초로 모든 과학자들, 의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류 최초의 표적 항암제가 글리백인데 우리는 전처럼 모든 암세포를 동시에 공격하고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부작용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주사항암제가 아니고 한 세포만 표적하는 암세포만 정확하게 표적하는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먹는 약으로 대체한 글리백이라는 약이 인류 최초의 이제 표적항암제죠. 우리는 마치 유도탄과 같이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서 공격해서 표적을 제거하는 이런 새로운 항암제 무기를 얻었다. 암과의 전쟁에서. 네. 그 그 당시에 타임즈의- 정말 획기적이었죠. 예, 맞습니다. 타임즈 그 첫 번째 표제 제목이 그거였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글리백 이후에 네.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보슬립, 오도바티닙, 네. 아이클로색 이런 약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는 이런 약들이 글리백이 안 들었던 돌연변이를 극복하는 게 2세대 약이었고요. 1세대, 2세대가 모두 안 듣는 310원 돌연변이를 제거하는 약들이 3세대, 4세대로 개발이 됐고요. 4세대 특히 샘블릭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1, 2, 3세대가 결합하던 ATP 부분이 있는데 그 단백질 부분에 이외에 전혀 다른 부분에 결합을 해서 네. 기존의 1, 2, 3세대가 안 듣던 돌연변이도 같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샘블릭스의 특징이고요. 네. 그거- 10개가 있네요. 현재까지 저희가 임상시험에 사용하거나 또는 처방하고 있는 약은 10가지입니다. 저기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현재 임상시험으로만 저희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엔리븐 00이라고 턴스 701 그 컴파운드고요. 그래요? 저거는 현재 인간한테 최초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일상 이상 임상시험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맞습니다. 저희 이야, 병원에서 이제 진행하고 대단합니다.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약을 쓰더라도 환자가 치료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은 유전자를 다 공개해서 스스로 집에서도 쉽게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건 아마 외워두셔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중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3개월째 치료가 어떤 약을 쓰는지 어떤 환자든 어떤 병기에서든지 치료 시작한 다음에 3개월 지난 시점에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는 최소한 유전자 양이 1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오호. 이거를 약 한 10배가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6개월째 되면 1% 이하로 떨어져야 되고요. 100배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1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최소한 이 환자가 그 약을, 그 용량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평생을 같은 나이 또래 건강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수명이 비슷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최소한 0.1% 이하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최소한 0.1% 이하를 어허. 유지하기 위해서 1년째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환자들은 이걸 꼭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는 스프라이셀하고 아이클루식도 있다. 아까 그 성분명
맞습니다. 그, 예, 아까 약 그 10가지 보여준 것 중에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거죠? 스프라이셀, 아이클로식은 이미 보험이 돼서 네. 국내에서 이제 임상 시험에도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참새대까지 약이고요. 야, 드디어 이제 퀴즈가 나왔습니다. 한번 퀴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표적 항암제 복용 중 금식이 필요 없이 복용할 수 있는 항암제를 자 채팅창에 기입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항암제를 지금 이게 지금 예, 질문에 한번 대한 답- 맞췄고요. 스프라이셀이 가장 먼저 예,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신 분 스프라이셀은 이제 이 약 복용 시간이 음식하고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신 분 성함 와 김치수 투님인데 스프라이셀이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스프라이셀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인가 아니면 네, 몇 제일 번째? 첫 번째 야, 저분이 예. 김치수 투님이 가장 먼저 맞추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네. 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또 있습니까? 스프라이셀 말고도 다른 약이 있습니다. 아까 자. 그 10개 보여드린 것 중에 또 자, 하나를 맞추신 글리백 얘기한 분도 있고 분. 예, 글리백은 아니고요. 아이클루식이라는 분인데 예, 맞습니다. 와. 아이클로식 정답입니다. 등치와 송이님 축하합니다. 등치와 송이님, 예, 두 분이 정답을 맞추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다음에 네, 퀴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그다음에요. 네, 저희 슬라이드 한번 이걸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네. 자, 처음 진단되어 표적 항암제 치료를 받은 CML 환자가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얻어야 할 최소한의 유전자 반응의 수치는 몇 프로 이하여야 하는가? 예, 몇 프로 이하입니까? 방금 전에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금 제일 먼저 0.1 예, 정답 지금 나왔습니다. 정답이 나왔는데 가장 먼저 고른 분은 박주님인데요, 0.1%. 야, 이분 어떻게 맞췄지? 방금 전에 제가 계속 강조를 예, 했던 예, 부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님. 최소한 12개월째 이후에는 0.1은 유지해야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렇다고 0.1 이하를 유지했다 그래서 약을 중단하면 네, 곧바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명심하시고요. 네. 0.1이 미래에 건강한 사람하고 약을 계속 썼을 때 비슷한 수명을 보일 수 있는 그 기본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금 1등, 2등하고 지금 이게 타임 랩스가 있어갖고 유튜브가 맞습니다. 이게 보여드리는 게 실시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슬라이드가 늦게 나가요. 그래갖고 네네. 아까 제가 읽어드린 질문이 지금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건 아까 이제 박주님이 맞추셨고 0.1%. 그럼 이제 정답자가 아까 첫 번째 퀴즈의 정답자는 둘 다를 맞춘 분으로 해야 되나 보네요. 그러면 두 분한테 선물이 있으면 저희가 두 분한테 나눠드리고요. 나중에 아마 저희 그 내부에서 네? 커피 쿠폰. 예, 커피 쿠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좋은 거 뭐 아이 뭐 패드 그건 언제 나와요? 좀 이따 나와요? 예, 곧 나올 겁니다. 예, 지금까지는 커피 쿠폰이에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의 예. 맛보기입니다. 네, 이거 쉬운 문제였구나. 네네. 예, 그렇구나. 자, 이제 요 슬라이드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화면에 안 뜨고 있어요. 네네. 그래도 뭐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네. 이런 치료를 쭉 하다 보면서 지금 이제 뭐 전 세계 여러 가지 기관이죠. 한두 개의 병원은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평균적으로 이런 다양한 약을 가지고 치료했을 때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생존의 그 예우는 어떠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정상적으로 생존하면서 앞으로 이 환자는 자기 수명대로 기대 수명대로 살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환자들은 약 한 70% 정도 되고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네. 70%가 이 병이 있는 거와 상관없이 원래 수명대로 살 수 있다. 예, 약을 계속 쓰거나 이럴 때고요. 70%가. 네. 그다음에 추가로 5 내지 10% 정도 환자는 치료가 잘 됐으면서 약을 끊어볼 수 있다. 끊고 나서도 재발 없이 기능적으로 완치돼서 자기 수명대로 살 거다라는 환자는 이제 추가로 5 내지 10%가 더 있고요. 네. 급성기로 진행하거나 사망하는 환자는 약 한 5 내지 10%. 네. 치료에 실패해서 네. 다른 약을 쓰거나 또는 골수이식을 해서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역시 5 내지 10%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생존하면서 자기 수명대로 거의 살고
그 중에 일부는 약을 끊어볼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약 한 80에서 85%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아, 80에서 85. 5%. 장기간. 네, 맞습니다. 어, 하지만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의 환자들은 어허. 약을 끊을 수는 없고 계속 본인한테 맞는 약을 용량을 튜닝하면서 조절해가면서 계속 약을 투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4세대까지 다 건보 적용은 다 되겠죠? 다 환자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안 됩니다. 아,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4세대는 이제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는 아직 안 되고요. 3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오.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 건보공단의 의료보험이 되는 거는 지금 1세대, 2세대약이고요. 그렇군요. 3세대, 4세대는 지금 최소한 2차 약 또는 3차 약 이상 치료할 때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부작용이네요. 부작용은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데 네. 보면 혈구 감소라든지 혈구 감소는 이제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빈혈이 좀 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인데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줄을 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이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정도로 좀 높다라는 부작용입니다. 혈구 감소를 많이 시키는 거는 스프라이셀하고 파나트림, 아이클로식이죠. 네. 이 두 가지 약은 효과는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 부작용이. 백혈구 혈소판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서 오.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그 선생님 같은 전문가가 역할을 하셔야겠네요. 주로 의대 교수들이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네. 물론 이제 그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번에 ELN에서는 이제 그러면서도 새로운 부작용들, 드문 부작용들을 여러 가지 캐치를 하고 있죠. 아, 슬라이드 한 칸 앞으로 해달라고. 일부러 저희가 미리 넘기는데 이게 질문이 미리 나가나 보네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이 실제로 보는 화면이 아닌가 보네요. 이게 네, 저희가 좀 맞습니다. 죄송한데 남아서 그러면 조금 이대로 퀴즈는-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진짜 퀴즈는 좀 말씀을 늦게 가더라도 저기 합니다. 네. 지금 지금 부작용 얘기를 좀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근육경련은 이제 결국 쥐가 난다 이런 건데 글리빅이 굉장히 많고요. 피부 발진 그러면 그건 1세대, 2세대 약들 특히 3세대 아이클로식은 좀 더 많고요. 설사, 글리백이 조금 많고 보슬립이라는 2세대 약이 특징적으로 설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조절하려면 용량을 초기에 이제 철저히 튜닝을 해야 되고요. 네. 특히 최근에 한 10년 이상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네. 글리백이 한 10년 이상 쓰면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다. 이제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초기에 그런 부작용 이외에도 장기간 투약하다 보면 뒤늦게 알게 되는 의학계에서도 그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설사 네. 초기에 부작용이 안 생겼더라도 5년, 10년 동안 계속 표정암제를 투약하다 보면 그 후에 늦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주의도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드물지만 면역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항암제 중에 하나는 이제 스프라이셀이라는 게 있고요. 프라이스. 예.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아이클로식이나 뭐 이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통이 있거나 또는 그러면서 리파제나 아밀라제 같은 그런 췌장 효소가 올라가면 CT를 찍어보거나 이런 게 네. 필요하고요. 건강검진할 때도 특별히 이런 표적 항암제를 먹는 환자들은 2세대 이상의 약들은 고지혈증이나 또는 혈당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허. 이거에서 동맥경화가 많이 생깁니다. 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는 최근에 10년 이상 장기간 2세대 약, 3세대 약을 썼던 환자한테 서서히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어서 평소에 식습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라든지 또는 당이 높은 음식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틴 같은 거를 예방 차원에서 거의 저희 환자들은 2세대 약 이상을 쓰고 있는 환자들의 거의 60%는 스타틴을 거의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동맥경화 안 생기도록. 맞습니다. 네.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의 LDL 콜레스테롤이 130이라면 최소한 이런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스타틴을 써서라도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어허. 정상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야만 동맥경화라든지 혈관이 막히는 부작용들이 장기간 약을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퀴즈가 나가네요.
화면에 퀴즈가 나오나요? 예, 화면에 퀴즈가 나가는데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네, 요 죄송합니다. 요걸 보고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대로 원래대로. 퀴즈입니다. 장기간 표적항암제 사용했을 때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는 표적항암제는 네, 빨리 장기간 올려주실래요? 사용했을 때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는 표적항암제는 근데 이게 미리 나갔기 미리 때문에 노출이 됐어요. 썼죠. 글리백이 그러니까 답이 굉장히 정답은 많죠. 뭔가요? 선생님 뭐예요? 예, 글리백입니다. 오, 글리백이구나. 자, 그러면 그 주체분이 글리백 예, 제일 먼저 말한 분을 찾아내세요. 예, 예. 어느 분인가요? 윤원님이랍니다. 예. 네, 윤원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상품이 뭐예요? 상품이 뭐죠? 아, 아직까지 커피 쿠폰. 아, 이게 뭐예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 또 더 있어요. 맞추는 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네, 글리백, 아이클로식. 네, 뭐 글리백보다는 조금 슈펙트. 적은데 조금 슈펙트. 있습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슈펙트, 보슬립, 스프라이셀, 보슬린 타시글. 나왔나요? 네, 보슬립이 아까 한 분 나왔는데. 예, 보슬린. 둥이와 성치님 아까 맞춘 분인데. 그래요? 야, 이분은 네, 글리백 보슬린 공부 잘하시네요. 야, 대단한 분이에요. 네네. 둥치와 송이님. 예, 네. 보슬립 쓰신 분도 정답입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기간 썼을 때 동맥 혈관 장애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 장애는 주로 뇌혈관이나 또는 심장 주변 혈관이나 또는 말초 혈관에 생기기 때문에 동맥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그 결과는 굉장히 조금 심각합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를 뒤늦게 다시 보면서 여기에 대한 퍼센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거는 아이클로스예요. 3세대 표적항암제, 두 번째 타시거나 슈펙트, 보슬립, 스프라이셀, 글리백 순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가능하면 글리백을 많이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표준 용량을 가지고 임상 시험했던 결과고요. 실제로는 효과가 좋으면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용량을 줄여나가기 때문에 이 순서가 꼭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합병증 발생은 투여하는 방법, 하루에 2번 먹는 것보다 1번 먹는 게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고요. 또는 투여 용량, 처음에는 표준 용량으로 시작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절반이야. 또는 치료가 아주 잘 된 환자들은 실제로 5분의 1 정도의 용량을 써서 계속 그 반응을 유지하는 환자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으로 용량 감량이나 또는 아까 스타틴 같은 약을 복용하거나 해서 예방을 하면 이 정도의 확률로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다 대책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혈관 장애의 예방 검사 목표치는 이제 국제 심장학회에서 지정한 내용이 이제 정해져 있고요. 혈관 장애 위험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평가 지표를 보면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습관, 뭐 심혈관 위험 지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으로 심전도 검사라든지 심장 초음파 검사라든지 심혈관 질환 마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할 때 그 안에 포함시켜서 아마 스크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잠깐 저희 을지병원에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 숫자를 잠깐 얘기하고요. 네. 2023년도에 1958명이었고요. 어우, 야. 아니, CML만 그렇다는 거예요? CML만입니다. 어우, 야. 2024년에는 이제 2,053명. 지난 1년 동안에 지금 114분이 더 늘어서 올해는 이제 현재 9월 5일까지 2,167명입니다. 지금 다른 병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죠? 이게 국내 전체 환자 한 25에서 30% 정도에 해당되고 있고요. 와, 국내 전체 환자에 예. 대단합니다. 그 선생님의 그 리더십 덕분인가요? 환자분들이 아까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예. 또 서로 간에 그 교육, 교류 이런 걸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만성 아마. 골수성 백혈병에 관한한 을지병원이 대한민국 메카네요, 메카. 이 단일 병원에서 환자 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고요. 전 세계에서도. 맞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미국 엠덴스에 한 1,000명 정도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요. 어허. 영국의 하머스미스, 런던의 하머스미스 병원이 한 900명 정도 있으면 오우, 관리하고 야, 을지병원 짱인데요. 자, 그다음 또 볼까요? 이 중에서 사실은 2,105명이 표적항암제로 치료하거나
했던 환자들이고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요즘은 골수 이식, 옛날에는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이 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였는데 음. 그 환자들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는 3%입니다. 우와. 과거에는 90% 이상이 다 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음흠. 지난 24년 동안 표적항암제가 10개 이상 4세대까지 개발되면서 이 이식을 하는 환자의 비율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이게 네, 옛날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렇죠. 오. 과거에 기억나시죠? 저하고 네. 95년대 삼성서울병원 그 스튜디오에서 굴수 기증운동 예, 예. 같이 그 생방송했던 뭐 성덕 바우만인가 뭐 맞습니다. 그분들이 기억나고. 그때도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기증자가 없어서 음. 그 기증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3% 환자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 병에서는 이런 표적항암제가 완전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 옛날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도 이 병으로 죽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다 고치는 거네요. 다 고치지 않고 그래도 예. 아까 얘기했지만 15% 정도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급속으로 넘어가는 환자들은 한 3% 정도는 1년에 매년 구수식을 해야만 됩니다. 네. 표적항암제는 종류별로 글리백을 오래전부터 썼기 때문에 글리백 쓰는 환자가 전체 2,105명 중에 535명,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2세대 약, 3세대 약 이런 순으로 최근에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네. 턴즈 701은 현재 6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음. 5명이 하고 있고 엔리보는 이제 6명이 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TFR이라고 써 있는 건데 네. 트리트먼트 프리 레미션입니다. 그래서 약을 안 쓰고도 계속 유전자를 제로를 유지해서 관해를 유지하고 있는 환자의 숫자입니다. 오. 전체 2,105명 중에 274명이 그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동안 표적암제를 써왔는데 유전자가 제로가 되면서 와.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환자도 끊기를 원해서 음흠. 중단한 거고 약 한 전체 환자 12% 그 여기에 들어가면 정도는 제일 해피한 거네요. 해피합니다. 해피하지만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되고요. 아하. 그 대신 아까 얘기했던 장기간 약을 투약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네. 그런 환자들이 이제 12%인데 실제로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대상이 되는 환자는 절반 정도입니다. 50% 이상 환자는 유전자가 제로 나오기 때문에 오호. 끊어볼 수 있는데 아직도 12% 정도밖에 안 끊는 이유는 환자들이 아직도 끊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든지 아하. 걱정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끊는 걸 좀 주저하는 환자들 분들이 꽤 있고요. 아까 장기적으로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 적극적으로 어느 일정 기준에서 끊을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약을 끊는 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그 게 이제 기준은 오늘 되게 가이드라인으로 좀 마련이 돼 있겠죠. 어떤 기준? 이번에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는 4년, 5년 단위로 전 세계 권고안을 제시하는데 지난 2006년도에 최초의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글리백이 나온 건 2001년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 나오고 5년 만입니다. 이 5년 사이에 의대 교수들은 골수식을 먼저 해야 된다. 표적항암제를 먼저 써야 된다 가지고 한 5년 동안 치열한 그 토론을 했었고요. 이걸 정리하기 시작한 게 2006년도부터고요. 그 이후에 2009년, 13년, 20년의 마지막에 이번에 5년 만에 5차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발표됐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표적항암제들이 1차 치료에 이제 우선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치료 실패한 환자는 두 번째, 세 번째 항암제를 쓰고 거기서도 실패한 환자는 그 다음에 젊은수피를 해라는 거고요. 이번 5차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는 모든 환자는 3개월째 10% 유전자가 6개월째 1%, 1년째 0.1%로 떨어져야 된다였는데 그거를 얻지 못한 환자는 실패거나 경고다라고 했는데 어허. 이번 가이드는 조금 더 느슨하게 그걸 좀 벌려놨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거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고 장기간 데이터를 보면서 어허. 왜냐하면 개인마다 코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자는 고용량을 써야 되고 어떤 환자는 굉장히 적게 썼는데도 치료가 굉장히 좋고 또 어떤 환자는 빨리 반응을 하지만 똑같은 약에도 어떤 환자는 늦게 반응하지만 사는 기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 환자의 맞춤형으로 그래야겠죠. 그렇게 어프로치해야 된다는 게 이번 5차 가이드라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올해 발표된 거니까 요건 7월에 가장 발표했습니다. 최신 맞습니다. 정보네요. 네. 그런데다가 용량을 적극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데 줄여라. 또 삶의 질을 위해서 장기간 부작용 이런 문제 때문에 끊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끊는 걸 고려해봐라라는 게 이번 5차 가이드라인의 핵심 포인트고요. 네. 자, 을지병원에서 그동안 그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었던 2,994명의 표적암제 썼던 환자 치료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 진단될 때 썼던 표적암제를 지금도 쓰면서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52%입니다. 즉 오. 뭘 의미하냐면 처음 약을 처방했던 거를 48% 정도 환자는 그 약에 대한 부작용 또는 그 약에 대한 치료가 떨어지거나 이런 이슈 때문에 두 번째 약, 세 번째 약, 네 번째 약으로 바꿔서 생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하, 절반 정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써보기 전에는 그 환자한테 맞는 약이 어떤 건지 또 그 환자한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환자에 맞는 이 용량이나 맞는 약을 튜닝해 나가는 게 굉장히 치료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튜닝이란 말이 와닿네요. 네. 치료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자를 가지고 돌연변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전체 2,993명 중에 돌연변이 검사를 했던 환자 중에서도 돌연변이가 발생됐다. 즉 현재 치료 잘 안 들어서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돌연변이였던 환자는 약 10%입니다. 그렇군요. 네. 돌연변이는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약제가 2세대 약제 중 어떤 약은 이 돌연변이 잘 듣고 3세대 약은 어떤 돌연변이 잘 듣는 그런 공식 비슷한 게 있는데 네. 그에 따라서 그 다음 약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퀴즈를 선생님 딱 내기 전에요. 아, 네. 잠깐 돌아. 네. 여기부터 이제 좀 상품이 좋은 거예요? 5번이에요. 지금은 4번이에요. 아, 4번이요? 예, 그럼 커피입니까? 커피 아직도 커피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눌러 해주세요. 이건 이제 질문만 있고 그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퀴즈입니다. 아, 치료 팩트 중 틀린 게 뭐냐? 예, 정확히 잘 들으셔야 맞출 수 있고요. 네. 1번, 네, 5%의 환자가 1년 이내에 다른 항암제로 변경한다. 2번, 5년 이내에 표적 항암제를 변경하는 환자는 약 40%다. 3번, 약 절반 정도의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감량했다. 4번, 50%의 환자는 표적 항암제를 변경하지 않았다. 자, 이 네 가지가 틀린 거 몇 번? 1, 2, 3, 4. 자, 1번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정답 맞습니다. 네, 1번. 네, 이현민 님이 바로 맞추셨네요. 바로 맞추셨어요. 아니, 근데 절반 정도의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감량했다. 예, 그 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용량을 감량했다. 감량한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 네. 5차 가이드라인에서도 약을 선제로 빨리 바꾸는 것보다는 네, 용량을 먼저 감량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1번 이현민 님 축하드립니다. 또 그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 5차 경고안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돌연변이마다 추천하는 표적 항암제가 따로 있다고 얘기했는데 공식처럼 이런 겁니다. 돌연변이가 이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네요. 이제까지 지난 24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만성고소성 백혈병 환자한테 표적 항암제를 쓰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돌연변이 종류를 다 보니까 103개 가까이 됩니다. 와, 103개나 된다. 예, 103개 이 돌연변이가 각각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런 표적 항암제 안 듣게 하거나 안 들으면서 발생하는 돌연변입니다. 오, 맞네요. 그러니까 예, 정말 맞습니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더라도 다양하네요. 그 안에 파고들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무쌍하고요. 음,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들어내죠. 어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에 리스트업한 이 돌연변이 있는데 244번 돌연변이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듣는 약들은 슈펙트, 타시그나, 스프라이스, 보슬립, 아이크로식입니다. 어허. 하지만 안 듣는 표적항암제는 샘브릭스 4세대죠. 2세대부터 3세대가 다 잘 듣는데 이 돌연변이는 4세대는 안 듣습니다. 희한하네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꼭 구관이 명관인가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해는
1세대보다 2세대가 좀 더 세고 2세대보다 3세대가 더 좋고 그거 극복하기 위해 4세대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세대, 3세대를 쓰다가도 1세대로 돌아가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돌연변이 어떤 패턴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요. 공통적으로 315원 돌연변이는 현재까지 1, 2세대는 다 안 듣는다. 가장 강력한 어려운 돌연변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제약사들이 이 과거에 10년 전에 계속 이걸 극복하기 위한 약을 개발했는데 그중에 성공한 게 이제 아이클루식입니다. 야. 3세대 포나트닙이고요. 음. 저희가 최근에 임상시험을 끝내고 지금 3차 이상 치료하는 환자한테 의료보험이 된 내년에는 또 처음 진단되는 환자한테는 샘블렉스 4세대 약인데 이 샘블렉스는 용량을 최소한 300ml 이상 고용량을 쓰면 이 310원 돌연변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고가고요. 현재 의료보험으로 허가한 약 용량이 80ml이기 때문에 80ml 가지고는 310원 돌연변이를 억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군요. 최소한 300, 400 정도의 그런 고용량을 써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임신과 출산인데 젊은 여성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죠. 네. 현재까지 저희가 1999년도부터 최근까지 저희 환자 중에 총 166명의 아이를 저희 환자분들이 출산을 했고요. 어우. 이 중에 남자아이는 이제 86명, 여자아이는 80명이었고요. 이 뭐 쌍둥이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환우 133분이 치료하는 도중에 또는 만성백혈병이 임신 도중에 진단됐거나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얻었죠. 야. 백혈병을 알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연구 결과로 알려진 거는 남자 환자는 표적항암제를 그대로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남자 환자는 표적항암제 그대로 쓰면서 아내를 임신시키더라도 그 아이가 그 약하고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고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여자 환우는 실제로 여자 환우분이 복용하는 약의 약 한 14%, 15% 정도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갑니다. 어허.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약을 안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확인되면 곧바로 끊어야 되고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임신을 미리 계획한다 그러면 최소한 2달 전에 표적항암제를 끊고 그다음에 임신 계획을 하고 임신이 됐을 때는 최소한 되고 난 다음에 15주 이내에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지 말고 그 이후에 정말 필연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타시거나 글리백 이런 약은 조심스럽게 써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산 말기까지 엄마가 복용하는 모든 약은 초기에 기형을 없앨 수는 있지만 안 쓸 때 그 이후에 썼을 때 아이한테 태반을 통해서 항암제가 들어가게 되죠. 결국 태어날 때 체중이 조금 적어지거나 혈구에 좀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정말 임산부가 산모가 위험하다 이러기 직전까지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임신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정확하게 언제 임신을 계획할 건지 또 현재 임신을 계획할 수 있는 유전자 양의 상태인지 1년 동안 끊어도 산모한테는 별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컨설팅을 통해서 상담한 다음에 임신을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임신 기간 중에 유전자가 어떠면 이런 치료해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에 5차 가이드라인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퀴즈입니다. 퀴즈가 또 나오네. 네. 이게 지금 상품이 좀 큰가요? 5번째까지는 커피라고 그랬죠. 여기까지도. 네? 이게 에어팟 질문이에요? 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임신을 권장하지 않는 경우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입니다. 조금 트리키합니다. 네. 잘 들으셔야 이게 돼요. 잘 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객관식 번호 이제. 자, 1번 타시그나 치료 1년차 유전자 반응 0.2% 남성. 2번 슈펙트 치료 5년차 완전 염색체 반응 여성. 3번 글리백 치료 7년차 유전자 반응 0% 여성. 4번 스프라이셀 치료 5년차 유전자 반응 0.01% 여성. 이건 뭐 의대 시험 문제인데. 자, 지금 어떤 경우에 임신을 권장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뭐 2번, 3번, 2번, 4번, 뭐 1번. 저희 환자들은 원체 아까 캠프라든지 또는 이런 세밀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공부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리키하다면서요.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죠. 남자, 여자, 뭐 퍼센트, 염색체 뭐 이러니까 좀 복잡하고요. 연차도 그렇고요. 예.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임신할 수 있냐 없냐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정답은 오! 예, 2번입니다. 야, 벨이라님은 가장 먼저 맞추셨네요. 저분도 실력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결국은 2번이 이제 틀렸죠. 완전 염색체 반응은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오. 정말 나이가 40 넘었다 또는 35세 이상의 고령이다 이럴 때는 뭐 시험관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적극적으로 또는 굉장히 손이 귀하다 뭐 남편이 독자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완전 유전 염색체 반응이 얻어지면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데 2년 동안 끊을 동안에 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유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 퀴즈를 너무 빨리 누르면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좀 왜냐하면 이게 서로 찍는 분위기로 나가면 좀 그렇거든요. 네네. 이게 다 뒤에 이게 주관식이에요. 뒤에는 또 계속 객관식이에요. 주관식도 있습니다. 주관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가장 먼저 맞추신 분께 이 상품이 뭐라고요? 에어팟? 귀에 꽂는 거. 그거 저 프로 새로 난 거예요? 아무튼. 다 야, 이거 되게 좋아요. 축하합니다. 아무튼 부럽네요. 자, 그다음 또 슬라이드 볼까요? 이거 6번째. 임신거 네? 이건 커피예요? 아니, 5번은 왜 이건 또 커피예요? 이미 임신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왔기 아, 때문에 네. 요거는 죄송한데 커피랍니다. 네. 맞는 건 뭐냐? 하이드레아는 임신 중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 2번 유전자 증가 시 인터페론이 가장 효과적이다. 3번 가능하면 임신 전 주기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 4번 표적 항암제는 임신 10주 후에 사용 가능하다. 자, 시작.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임신 중 가장 안전한 표적 항암제는 스프라이셀이다. 자, 지금 저 에어팟 밑으로 3번, 2번, 4번, 3번, 2번, 3번 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약간 찍는 분위기인데. 예,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강흥식 무소유님인가요? 누가 먼저 맞추신 건가? 네, 맞죠. 네, 축하드립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방금 직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임신 전주기 치료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정말 산모가 위험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허, 그렇군요. 자, 그다음 인터페론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전하긴 한데 태아 기형에는 문제는 인터페론의 그 부작용 때문에 근육통, 뭐 독감 같은 증상 때문에 산모나 아이한테 큰 조금 불편함을 많이 주고요. 또 하나는 인터페론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쓰는 거 가지고 효과를 유지하는 건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거는 뭔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용량을 적극적으로 감량하여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알려져 있고 이번에도 5차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글리백이라든지 슈펙트라든지 스프라이셀 같은 1세대, 2세대 약을 가지고 그동안 한국에서 연구했던 또는 치료했던 환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한테 정말 적절한 용량이 정말 맞냐라는 걸 이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글리백이나 스프라이셀의 상당수 자료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서양인은 상대적으로 체중이 저희가 비교해 보면 아시안의 한 15kg, 한 20kg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항암제는 체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정된 용량을 투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 상대로 체구가 작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환자들한테는 조금 더 과한 용량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것 때문에 독성이 좀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요. 의미 있는 연구네요. 예, 그걸 다 했더니 역시 부작용이 좀 많았고요. 차라리 용량을 적게 약간 낮추면서 끊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환자가 오히려 반응이 더 좋더라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용량을 감량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소아하고 성인 만성백혈병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만성울성백혈병은 저희 데이터를 보면 평균 발병 연령이 44살인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58세입니다. 상대적으로 동양인이 아주 어린 나이에 병이 생기는데
실제로 18세 이하의 소아나 영아들이 만성 백혈병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걸리면 예후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보험으로 쓸 수 있는 약은 글리백하고 스프라이셀입니다. 그래서 환자 수도 적고 또 어른한테는 상당히 4세대까지 의료보험이 되는데 어린 친구들한테는 지금 1세대, 2세대만 그중에서 딱 2가지 약만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결과가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치료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네. 개선할 필요는 좀 있고요. 퀴즈 내기 전에는 좀 미리 귀뜸하고 딱 누르세요. 퀴즈가 안 좋다면 네, 요 요거 슬라이드 네, 요거 마저 하시고. 네. 현재 유럽 백혈병 네트워크 5차 개정안에서 치료를 언제 중단해야 되냐라는 걸 이번에 아주 자세하게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중단할 때. 그렇죠. 최소한 이 환자가 처음 진단됐을 때 만성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진단됐을 때 가속기, 급성기 약 한 5% 정도 환자는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진행된 환자는 나중에 설사 좋더라도 끊는 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충분히 끊는 거에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끊고 난 다음에 자주 병원에 와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고품질의 PCR 검사, 유전자 검사를 정말 정밀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자주 방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끊고 나면 처음에는 6주에서 2달 사이에 이번에 공고하는 그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6개월 이내는 6주에서 8주 사이에 방문을 하고요. 6개월이 지나서 재발 안 하면 1년까지는 2달에 한 번, 1년 지나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방문시켜라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기존에 3개월에서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오던 환자가 끊고 나면 한 달 반, 2달마다 한 1년 동안 계속 와야 되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환자만 넣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민구님이 이 가이드를 선생님이 대가니까 좀 이거와는 별개로 적극적으로 해줄 수는 없나 이런 질문도 해주시는데. 끊는 거를요. 예, 예. 하지만 모든 환자가 네. 끊고 나서 치료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저희가 기준을 엄격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30%는 재발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 0.5% 저희 기억으로는 현재 데이터로는 0.5%인데 0.2명 정도는 급성 백혈병으로 갑자기 진행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중에- 지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슈가 빨리 있고요. 해달라는 얘기죠. 뭐 선생님 강연이 느리다는 얘기인가요? 오케이, 알겠어. 자, 다음 질문. 선생님 빡 누르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자, 이번 다음 질문이 뭐라고요? 상품이? 애플 워치. 워치 이게 시계.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예, 객관식입니다. 다 아니 읽어봐야 근데 되고요. 죄송한데 이 상품들은 도대체 누가 후원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환우분 중에 매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와, 환우분 가운데 부자가 계신가 보네. 뭐 관련된 아마 기업을 운영하고 계셔서 오, 다행입니다. 예,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네네. 자, 퀴즈. 요 아주 큰 선물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음 중 완전 유전자 반응으로 치료 중단 시 맞는 것은 이것도 객관식이네. 1번 맞습니다. 중단 후에 재발해도 급성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2번 중단 후 6개월 이내는 3개월마다 유전자 검사를 한다. 3번 표적 항암제 치료기에는 재발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중단 후 검사에서 유전자가 0.1% 이상으로 증가하면 재발이다. 자, 4번, 2번, 1번, 2번, 2번, 1번, 3번. 막 찍으시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나오는데 1, 2, 예. 3, 4가 예, 이 지금 이 정답이 맞는 게 정답은 4번입니다. 와, 강흥식님 아까 나왔던 분 아니야.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맞추네 4번. 치료가 제로일 때, 0일 때 약을 끊었다가 가령 치료가 중단된 다음에 6주에서 8주 사이에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0.1%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면역 기능에서 암세포 들어가는 걸 이제 컨트롤해서 없애는 건데 그런 환자가 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표준 가이드라인은 0.1%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100배 이상이 늘어나는 환자는 치료를 다시 시작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학적 재발을 0.1%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의 중단 후에 재발해도 급성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저희 환자 중에 아까 297명 중 2분이 급성으로 넘어갔고요. 아이고, 한 분은 골수식을 했고 한 번은 이제 안타깝게도 한 5년 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게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아까처럼 기본 요건을 갖추는 환자 또는 필수 요건을 갖춘 환자만 선택적으로 해라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이거 무슨 잠깐 저희 연구소가 유전자 분석을 하고 이제 새로운 유전자 기법을 이야, 개발하고 이게 있는데 뭐가 첨단 장비가 예, 저희가 여기에 가장 최첨단 장비는 이제 디지털 PCR이라든지 디지털 PCR. 예, 그 두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갖추고 그 있고요. 옵토. 옵토레인하고 바이오티네스라고 이제 예. 국내 두 회사가 이제 만드는 거를 실제로 옵토레인의 디지털 PCR은 지금 의정부 을지병원의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를 지난달부터 시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대단합니다. 거기서- 국내 기술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검사를 하면 다음날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방식이니까 뭐 엄청 빠르고 반도체 기술로 이제 손이 많이 안 가고요. 굉장히 빨리 진단되고 누가 하든지 간에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디지털 이제- PCR 기술들이고요. 네, 옵토레인. 네. 네. 자, 이 옵토레인하고 바이오티네스의 디지털 PCR 기술은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 결과는 지금 이제 환자 수첩이라든지 저희 환자들 앱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검사 결과가 한 2주, 3주 지나야만 유전자 검사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의정부 을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검사하는 디지털 PCR 검사를 하면 다음날 결과가 환자 수첩에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야, 거의 2주를 이제 하루 다 땡겼고요. 2주나? 그거는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빨리 판단해야 되고 환자들은 그 결과를 빨리 보고 저희한테 상담실에 글을 올려야 되고 어허. 그 가지고 병원을 빨리 방문해서 나빠지는 거를 이제 조기에 미리 다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네. 질문 퀴즈입니다. 한번 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상품이 뭐예요? 커피. 네. 선생님, 그 질문 이거 누르기 전에 근데 이게 빨리 이게 누르니까 바로 그냥 3번 답변 나와요? 먼저 아니, 답이 막 나오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틀린 아이, 답입니다. 참. 틀린 답일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이건 직접 쓰는 겁니다. 네. 번호를 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답은 직접 쳐야 됩니다. 을지병원 환자들이 유전자 검사를 집에서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 수첩의 아이디 정보는 휴대 1번 휴대전화 번호, 2번 주민번호, 3번 이메일 주소, 4번 을지병원 환자 번호. 1, 2, 3, 4. 아이디는 뭘로 쓸까요? 을지병원 환자분들은 다 아시겠네. 대부분이 알죠. 네, 다 환자 번호라고 쓰시네요. 환자 번호. 네, 을지병원 환자 번호라는 답이 제일 많은데요. 예, 저게 정답입니다. 정답. 저건 이제 순서를 먼저 맞춘 분한테. 그럼 4번이 될래나? 4번 01님이 되려나 보네. 예, 직접 글을 올린 분들을 정답으로 하고.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 제일 한 명만이에요. 전형진님인데 전형진님 축하드립니다. 잠깐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혈액암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국내 11개 대학병원 여기 참여돼 있고요. 약 8,777명의 환자가 대상이 돼서 이 환자들의 치료 정보라든지 유전자 정보를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한국인한테 생기는 혈액암의 특징적인 유전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걸 네. 통해서 아까 그런 진단법이라든지 치료법을 개발하는 거고요. 음. 이걸 하려면 병원의 연구 그 윤리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11개 대학병원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모두 다 통과를 했고요.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환자들이 또 여기 참여하는 의대 교수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앱을 하나 만드셨군요.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질환에 대해서 혈액암에 대한 앱을 만들었고요. 앞으로는 대단합니다.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저희 환자 또는 국내에 여기 참여하는 병원의 교수진하고 환자분들한테 모든 분들이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사가 쓰는 데이터베이스는 이거고요. 환자가 만약에 앱을 쓰면서 병원에서 와서 기다리다가 내 주치하고 공유하기라는 걸 앱에 누르면 본인이 집에서 기록했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의사들이 보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다 붙습니다. 야. 이게 그 화면인데요. 바로 뜨는군요, 그냥. 그러면 곧바로 챗봇이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어허. 환자가 진료실 들어오는 순간에 그 교수한테 주치의한테 그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와. 그래서 진료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하면서 더 정확하게 그동안 또 환자가 집에서 기록했던 내용을 전부 의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 수 있게 그러면서 진료에 참고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 산자부 이 프로젝트의 환자하고 병원의 데이터베이스 앱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멋진데요. 네. 그래서 왼쪽은 저희가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서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인 환자들이 쓰는 혈액노트라는 앱이고요.
오른쪽은 의사들이 실제로 병원 데이터하고 나중에 환자들이 여기서 공유하기를 눌렀을 때 연결돼서 챗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의사의 진료를 돕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연동이 되고 있고요. 의정부 강남 대전을치병원은 이 윤리위원회를 다 통과해서 이 앱 쓰는 거하고 의사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전 세계로 좀 보급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걸 네.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음, 이 환자들이 쓰는 앱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기본 정보, 내 주치 정보, 연구실 번호를 집어넣으면 곧바로 자기가 진료하고 있는 주치하고 그 주치가 이 데이터베이스 쓰면 네. 곧바로 연결해서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요. 네. 병원에서 처방한 것 가장 저희들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표적항암제를 쓰고 있는데 이 약은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금기약이 많아서 어떤 그렇겠네요. 특정 약을 같이 쓰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금기약을 검색하는 것도 이미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고요. 이야. 자기가 치료하다가 집에 생기는 부작용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주치하고 나중에 보내기만 하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굳이 외래 와서 주치한테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거나 해서 빠지는 부작용들이 이제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네. 병원 처방, 그다음에 동반 질환, 만약에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거나 치료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록을 또 기록하는 항목이 있고요. 실제로 연동이 되면 병원의 이 데이터, 의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병원의 검사 결과가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순간에 환자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집에서 검사 결과를 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TV에 올라오는 순간에 환자는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요. 와. 더 빨리 보고 본인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상담실에다, 여기 상담실 기능이 있는데 상담실에다가 의사하고 이 상담 기록을 올리면 네. 주치의가 직접 보고 여기다 답변을 합니다. 빨리 가서 검사해야 되나요라든지. 현재는 이 앱은 그 선생님 병원의 환자들이 쓰는 거죠. 현재는 쓰면서 지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군요. 11월부터는 전체 환자한테 동의서 받고 쓰게 되고요. 지금 현재 국내 을지병원 말고도 4개 대학병원에 지난달에 윤리원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병원 4개 병원의 교수님들께서 윤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야 뭐 윤리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뒷다리 잡을 일이 없는 건데. 예, 제가 보기엔. 그래도 이제 환자 정보가 글쎄, 온라인에서 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하기 때문에 이제 윤리원회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고요. 네. 어우, 인공지능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요. 이제 인공지능으로. 예, 첫 번째 환자 처음 진단돼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떤 약을 선택할 확률을 제시를 하고요. 어허. 약을 쓰면서 부작용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여기에 유전자 반응이 기록이 되면 자동으로 약을 용량을 줄여라, 올려라, 끊어라, 다른 약으로 스위치해라라는 걸 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을지병원은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희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기다리셨어요. 퀴즈 나가는데 이건 상품이 가장 뭐죠? 큽니다. 마지막 퀴즈인데 마지막입니다. 아이패드. 야, 여러분 알죠? 아이패드. 야, 저도 아직 없는데 아이패드. 자, 여러분 이거 그래도 글로 치는 겁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객관식이 아니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그래, 주관식으로 해야 돼. 그럼 정답자는 선생님이 이제 맞추세요. 이제 예. 제가 질문을 불러드릴게요. 이제 띄우세요, 선생님. 네, 가장 먼저 곧 사용하게 될 CML 환자용 앱의 한글 이름은 뭐였더라 아까? 아니, 주관식이라니까요. 주관식입니다. 송은 형님 4번 안 되고 한글로 주관식 앱의 이름 찍은 것 같은데요. 4번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혈액노트 아닙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혈액노트가 정답이에요? 네, 맞습니다. 앱의 한글 이름이 혈액노트예요. 혈액노트입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야! 치면 혈액노트로 앱이 떠 있습니다. 예, 전형진님 축하드립니다. 네, 혈액노트가 정답이구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는 지금 이제 혈액노트로 떠 있고요. iOS 앱에는 이제 SP노트로 그 밑에 혈액노트로 써 있습니다. 아, 진짜 빠르시네. 전형진님 축하드립니다. 환자들 토론. 네, 자 이제 선생님 강연이 끝난 거네요. 예, 네, 이걸로 이제 아유, 마지막 퀴즈 아이패드로 저희 강연을 끝내겠습니다. 네, 애쓰셨어요. 이제 이 고맙습니다. 컴퓨터는 좀 이제 꺼놓으세요, 이제. 자, 이제 시간이 근데 우리 이거 2시 50분까지는 끝내야 되는데 예. 지금 워낙 열강을 해주셔갖고 근데 이제 우리 환우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날씨가 어디 좀 선선하니까 그죠? 바람 들고 시원하고 정말 가을날 좋네요. 자, 우리 그러면 환우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네, 맞습니다. 첫 번째 어떤 분께서 여러분, 제일 예,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 오늘 출연한 분들 세 분은 다 제주 네 분인데요. 시에서 네 분이 계신데. 네 분인데 한 분은 저희 루사뉴의 전체 환자의 대표시고요. 어느 분이요? 어느 분이요? 예, 아, 이제 저기 김재일 회장님. 지금 포스가 좀 잠깐 남다른 분이. 얼굴 나오나요? 근데 그러면 그 회장님은 제주도 분이 아니에요? 예, 대구입니다. 오늘 일부러 오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그 우리 환우분들의 직접 어느 첫 분부터? 번째, 예, 오른쪽.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우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21년도에 병 발병하고 지금 스프라이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91년도에. 2021년도 2021년 10월 6일 날 진단을 네, 처음 21년. 받았고요. 당시 나이는 23살이었거든요. 와, 그럼 학생 때 진단 받으신 거예요? 네, 뭐 직장은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아. 대학교를 안 가가지고.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증세가 뭐였는데요? 처음에 증세는 제가 살이,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장이 아하. 많이 커져가지고 병원을 가게 되니까 혈액 검사를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글리백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글리백 400ml 내화를 썼게 됐고요. 글리백을 쓰는 동안에 겪었던 혹시 부작용 같은 거 한번 잠깐만 본인이 겪었던 부작용 한번 이야기 좀 해줄래요? 제가 글리백 복용하면서 제일 컸던 부작용은 구토 증세가 제일 심했고요. 구토. 그거 말고는 경련이 있었습니다. 근육 경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외로는 크게 부작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글리백이 아까 그 장기간 썼을 때 음. 혈관 막히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글리백을 쓰면 평상시에 불편한 증상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금방 얘기하신 그 부종이라든지 쥐가 난다든지 근육 경련이 쥐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런저런 잔잔한 불편한 건데 게.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이제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쥐나는 거는 뭐 상당히 많은 글리백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이게 식사하다가도 젓가락을 가지고 하다가 떨어뜨려요? 갑자기 손가락에 쥐가 생겨가지고 아. 소근육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떨어뜨리거나 이제 이런 것도 꽤 많고요. 그래서 과도한 근육 운동은 이런 이제 근육 경련을 굉장히 나쁘게 하죠. 한 4년 정도 거의 3년 반 이상 치료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치료했는데 유전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네. 예, 지금 그림 보듯이 유전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약을 바꾸게 됐죠. 약을 그때 올해 바꾼 거죠. 올해 제 기억으로는 2월, 3월 2월 14일 날 예, 그때 바꾸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다사티닙. 다섯 스프라이셀입니다. 아, 이게 스프라이셀 예, 상품명은? 그게 다사틴입이고요. 네. 예. 2세대 약인데 이게 2세대 중에 가장 센 약입니다. 그 직전에 돌연변이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가 늘어나서 네. 253번 돌연변이가 생겼거든요. 아, 이 253번은 저희가 이 돌연변이 아까 103개가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나쁜 서열로 치면 한 3등 정도 됩니다. 아이고, 좀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315번 1등이 만약에 2등은 255번이고요. 세 번째 나쁜 게 253번이거든요. 아, 그렇게 또 253번 그것도 악성도의 서열이 있구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253번 돌연변이였는데 여기에 잘 듣는 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다사틴입, 파나틴입 이런 약들이죠. 그래서 이 용량을 140ml까지 썼고요. 올해 2월부터 썼는데 지금 그 사이에 한 7개월 사이에 다사틴 쓰면서 140ml면 용량이 꽤 세거든요. 혹시 본인 느끼는 부작용이 있었나요? 스프라이셀은 두통이 가장 심했습니다. 두통이. 네, 두통하고 그 설사. 설사가 이제 140이면 꽤 많이 생길 거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이 그래프가 좋아진 건가요? 완전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네. 뭐 제로가 나오고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가장 마지막 한 게 가장 최근에 0.0054% 거의 0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아하, 예. 쓰고 나서 불과 한 7개월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중간에 또 아내분이 출산도 하셨네, 작년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 사실은 근데 약을 끊지 상관없고. 않고 계속 출산을 오. 했죠. 지금 아이는 잘 크나요? 예. 아주 잘 커가지고 지금 한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유, 그야 참 너무 다행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아하. 네, 그다음 분. 그다음 분은 또 어떤 볼까요? 분, 여성분인가요? 아, 아니요, 남성분인데 제주도 어디 계시나요? 네, 저는 조천에 살고 있습니다. 조천 멀리서 오셨네요. 그 제주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분은 언제? 진단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10년 차죠. 2015년도에 15년이니까 10년 차. 확진을 10년. 받았죠. 예. 처음엔 2015년 7월 29일 날 네네. 약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 수술 전 혈액 검사 하다가 그때 우연히. 그때 우연히 발견돼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서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타 시그널을 쭉 썼잖아요. 그죠? 계속 타시그나만 먹었습니다. 예, 계속 한 가지 약만 쭉 한 가지 먹어갖고 약만. 2015년부터 근데 뭐쫙 떨어졌네요. 예, 네. 시작한 지 거의 한 2년 이내에 제로 떨어진 겁니다. 와, 그런데 중간에 중단을 하셨네요. 예, 지금 이제 중단 상태고요. 약을 안 먹고 계십니까 지금은? 지금 한 2년 예. 정도 와. 약을 끊은 지가 22년 8월에 끊었으니까 3년 차. 3년 차. 예, 약을 끊고 있고요. 제일 좋은 예, 경우네요. 아까처럼 이제 치료 중단 가능성이 왜냐하면 네. 쓰자마자 곧바로 유전자가 제로가 떨어져서 어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약을 끊을 때까지 한 5년 동안 유전자가 제로 나왔거든요. 이야,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기준, 국제 기준에 의해서 끊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고요. 와. 그래서 약을 끊고 그 당시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끝났는데 인터페론을 6개월 사이에 재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2주마다 인터페론을 쓰는 임상 시험에 참여를 시켰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인터페론은 한 6개월 맞았잖아요. 12번 정도 맞았죠. 맞습니다. 예. 근데 어떠셨어요? 뭐 아까 뭐 부작용, 뭐 과거 감기 몸살. 인터페론은 이제 감기 몸살 이런 부작용이 심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 새로 나온 팩 인터페론이라고 그러는데 팩, 네. 예, 그거는 이제 2주에 한 번 맞아야 되고 과거에는 매일 맞았죠. 2주에 한 번 맞아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적거든요. 오. 근데 일부 겪는 환자들이 인터페론 맞을 때 혹시 부작용이 어땠죠? 크게 부작용 같은 건 없었던 것 못 같고요. 느꼈죠? 그냥 뇌피셜로 뭐 약간 피곤하다 그런 거는 피곤함은 예, 생깁니다. 네, 그 정도. 아니 그럼 지금 제주에서는 직업 활동을 안 하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사모님과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쨌거나 이제 완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도 네. 10년, 야. 굉장히 럭키하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한 2년 이내에 제로 나오는 경우는 한 6%, 7% 정도 전체 환자. 제로 나오는 예, 경우가. 예, 초기에 이게 약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겉보기에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되게 축하드립니다. 약을 끊으면 그 글리백이나 만약에 스프레스를 썼던 환자들은 약을 끊으면 원래 약을 쓰는 동안 허해지거든요. 오, 그래요?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아니, 잠깐만요. 진짜예요? 예, 글리백 어, 미백 효과가 있습니다. 미백 효과가 또 있구만요. CTC라는 저기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근데 어, 약을 다시 저렇게 좋아져서 끊으면 어. 다시 까매지거든요. 아니, 근데 많이 안 까마신데. 아니 근데 다른 약을 썼죠. 그래서, 그렇지. 이 글리백이 아니잖아요. 예, 타시구나. 네. 그래서 일부 글리백스다 끊은 환자들은 얼굴이 이상해지니까 원래 본 모습인데 다시 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그래요? 생깁니다. 얼굴 때문에? 농담이겠죠. 뭐. 예.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네. 그리고 참고로 약을 중단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4명 중에 1명 걸로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아이고, 웬일이에요, 또. 그게 금단 증상인데 그건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어떤 표정암제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한 2달에서 3달 사이에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고요. 전신에, 전신 근육이. 전신 힘든 맞은 듯이 아프다. 관절 그다음에 근육 그러셨어요? 네, 저도 근육통이 좀 왔었어요. 예.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진통소염제 드시나요? 그럼? 예, 지금 그 근육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끊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 얘기를 하면 그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전 안 끊겠어요. 이런 환자가 간혹 있어요. 어휴. 몇 달, 그래서 한번 한두 달, 경험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두 달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소염 저기 그 타이레놀 예. 그거 처방 받아서 그거 이제 아플 때마다 먹고 그러면서 몇 달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대개 2달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고기만 참으면 되니까 네, 너무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죠. 그럴 때 타레놀, 스테로이드 이제 복용시켜서 이제 좋게 하는데 아주 드물게는 한 1년, 2년씩 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이제 아직은 이제 정확히 원인은 모르지만 이게 일종의 금단 현상이다라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로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끊는 게 좋잖아요, 선생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잘 건강한 모습. 우리 또 여성분도 한분. 예, 세 번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자기 소개. 저는 에시미닙을 먹고 있고요. 아하. 아까 저- 샘블릭스라는 4세대 약이죠. 네. 노바르스가 개발했던. 임상으로 먹기 시작해서 지금 만 한 3년 7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어. 지금 2022년 2월 달에 그 당시에 있었던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 이 4세대 샘블릭스를 주는 임상시험을 그 이전에 노바르스가 했습니다.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럼 임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치료비가 안 드는. 약은 다 공짜고요. 다행이네요. 검사 비용도 다 공짜죠.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 간호사가 하나 딱 붙어가지고 치료하는 과정을 다 다 모니터링 모니터하고. 해주고 헬프해주고. 근데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제주에 사신다면서요? 네네. 아이- 좀만 가까이. 아니요. 학생이세요? 아니요, 전 아닙니다. 주부고요. 아, 가정 주부님이고. 근데 여기 나오신 거는 좋아지셔서 나온 거죠, 뭐 당연히.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왜 그 1세대, 2세대보다 바로 4세대를 저분이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했나 보죠. 아니요, 제약사는 이제 결국 2차 약, 3차 약 그게 끝나고 나면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 그 약을 실험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절차거든요. 그게 막 시작되고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진단되시면서 그 임상시험에 이제 들어갈 건지를 저기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2022년도에 그 임상시험 들어갔지만 이 샘블릭스 임상시험을 치료가 안 된 환자한테 시작한 거는 2014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미 8년 동안 저희 환자들 30명 이상이 더 높은 용량으로 쭉 치료해왔던 임상시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80ml 가지고 처음 진단된 환자한테는 당연히 부작용이 최소화될 거고 또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임상시험을 그때 소개를 했고요. 환자분이 국회에서 참여했는데 치료 경과 보면 뭐 드라마틱합니다. 그러네요. 한 완전히 그냥 12개월 이내에 그냥 그러면 이 지금도 영으로 약을 떨어져요. 드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지금 현재?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그러면 좀 이따 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끊을 수 있는 기준은 환자분이 이미 한 2년 전에 충족을 했고요. 2년 예, 전에. 두 번째 환자분처럼 이미 0이 돼 버렸고요. 그거 쓴지 지금 한 3년 반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곧 쓰자마자 한 1년 이내에 제로로 떨어졌고요. 다행이네요. 그게 지금 한 2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유지가 되면 그때는 끊는 걸 중단하는 걸 추가해 볼 수 있죠. 네. 근데 어때요?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우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뭔가 네. 투병하시면서 네. 겪었던 경험이나 뭐. 저는 다른 환우분들께 얘기하기 좀 약간은 송구스러운 마음. 왜요? 약을 먹으면서 크게 불편함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 약이 저한테 잘 맞았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나 불편함 이런 것도 없었고 아까 표에서도 보신 것처럼 경과가 너무 좋았잖아요. 짧은 기간에 치료가 잘 됐고 그래서 자랑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아이고. 치료 잘 됐다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말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비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약을 매일 네. 어떻게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이것도 금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은 조금 있기는 했거든요. 식사를 못 먹어야 예, 돼요? 2시간 1시간 동안 금식을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고 먹는 게 약간의 좀 지켜야 할 부분이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는데 다른 약 중에서도 뭐 금식하는 약이 있긴 하니까 뭐 이것도 특별히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게 우리 저 환자분은 상당히 그 해피한 그렇죠. 환자분인데요. 예, 굉장히 뭐 아, 왜 웃으세요, 근데 다. 아,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스펙트럼이 좀 다양할 것 같아. 그죠? 예. 좀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한 80% 이상. 그렇죠. 저희 환자들 생존율 보면 한 8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88%. 와우. 아니 근데 이렇게 선생님 이제 좀 주관을 해주세요, MC로 이제. 왜 제가요? 마치를 해주시면. 아니 회장님 얘기는 안 들어봐도 돼요. 뭐. 회장님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예, 회장님은 그 어떻게 하다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그 어떤 과정으로? 예, 저는 뭐 우리 그 루산의 회원님들이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있는 한의원님들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의회 대답의 추천돼서 제가 회장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시골에서 사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죠. 아, 근데 아까 그 대구에서 아니 어디서 오셨다고 그랬죠? 대구에서 왔습니다. 몇 가지 비행기 타고. 예, 안 그래도 오늘 행사를 하니까 또 예. 회장인 제가 또 한번 얼굴이라도 이래 아. 비치고 교수님 또 힘 좀 이래 돋아줘야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왔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예. 아니 그런 환자 대표님 대장이니까 예. 그 환우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예, 얘기 좀. 예, 우리 그 한우님들이 처음 이 병을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내가 몇 개월 살까 이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만나 뵙고 약이 또 표적 치료제가 있고 또 교수님 우리 그 정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신 우리 맞아요. 김동욱 교수님 저희들 정말 행복하게 지금 저 치료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고민도 하고 참 걱정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뭐 저는 한번 17년째 지금 와, 17년 되셨어요. 약 끊은 지도 한 5년 됐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참 행복하게 지내고 우리 그 루산의 회원들 모두 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잘 이 병에 대해서 교수님과 자주 진료받고 이러면은 좀 자기 수명 다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와우. 그래서 저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네, 야, 이거 회장님 자격이 있으신데요. 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예. 자리까지. 예.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슬슬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예,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어우, 제일 마지막 지금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에 네. 이분들이 다 스태프들이군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이 질환 또는 혈액암은 국내 혈액암은 저희 연구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작년에 정부 과제를 저희가 이제 큰 거를 공동으로 같이 하면서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연구팀으로 들어와 있는 11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나 아까 앱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정말 이제 저희 을지병원 환자만 쓰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여기 참여해서 같이 머리 싸매고 공동 연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수님들하고도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다른 병원 환우분들도 아마 이제 계속 이걸 통해서 막 서로 교류하고 이러면 또 자기 본인 주치들하고 잘 치료하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한 14분의 연구원들이 이제 참여되고 있고요. 14분. 네. 와, 이게 큰 교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임상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간호사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이쪽 IT 쪽으로. IT 쪽에 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완전 실험을 하는 생명공학과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연구실 전경 보여줬지만 뭐 새로운 진단 기법 또는 환자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체열하거나 유전자 검사했던 그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팀, 또 이 팀을 다 아우르는 우리 박사실장하고 박사나 선생님 이런 운영팀,
이런 팀들이 서로 커퍼레이션 하면서 이제까지 한 20년 이상 같이 일을 해왔고요. 오른쪽에 보면 그 여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연구팀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은 여기도 아마 다른 병원 환자분들이 아마 참여했을지 모르는데 여기 이제 주치 교수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 김성현 교수나 은평성모병원의 신수환 교수, 서울성모병원의 김유진 교수, 그다음에 이대목동병원의 문영철, 이세원 교수, 계명도 동산병원의 도영록 교수, 서울대학의 홍진식 교수, 아산병원의 윤덕현, 그다음에 평촌 성심병원의 장대영 교수, 전남대 양덕환 교수, 삼성서울병원의 유건희, 김석진 교수, 그리고 유니스트의 생명공학과 교수들이 어허. 여기 참여해서 기초 임상에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 환자들한테 최적의 진단, 어허. 최적의 치료법을 값싸게 국산화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는 뭐 매년 하는 거긴 한데 의미 있게 유튜브를 통해서 비욘드를 통해서 진행해 왔는데 여기 참여하신 모든 환우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네. 또 특히 오늘 이 지식을 통해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것도 계속 철저하게 꾸준히 잘 치료하시면 여기 나와 계신 분이나 약을 중단하고도 해피하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처럼 아마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아, 정말 그 선생님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정말 든든하네요. 그 우리나라 의료계에도 다행이고 환자분들께도 희망이 되고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선생님 계획은? 이제 아직 그 예, 지금 병원에서 진료하시고 연구하시고 뭐 평생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아하. 제가 인공지능보다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인공지능이 더 정확하게 치료하면 그때까지 일하면서 그 다음에 떠나는 게 제 최종 아니 근데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이 논문을 쓸 수준은 아직 아니잖아요. 저희 인공지능은 거의 그레벨까지 그 만들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테이블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니 그럼 인공지능 그럼 선생님도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 이제 인공지능이 또 근데 우리가 개발하는 거니까 보기 그렇죠. 좋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목표 꿈 반드시 이루시고요. 네네. 아이고 이게 이제 제주가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해도 지고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어떠셨어요? 네 분 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강연 듣고 하시는데 즐거우셨습니까? 네. 아무튼 그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거 감사드려요. 꼭 완쾌하시고 건강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마무리 멘트 우리 저 환자 한우들에게. 과거에는 제가 이 병을 처음 시작할 때 약 한 30년 전에는 정말 치명적인 병이었죠. 근데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신약 또 새로운 진단 기법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오늘날은 치료 가능한 병, 또 일반인하고 똑같은 생존 기간을 보일 수 있는 병 이걸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5%에서 20% 정도 환자들은 치명적인 경과를 겪고 또는 이식까지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사의 노력이나 연구자의 노력도 중요한데 환우분들이 매일 약을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약을 끊었더라도 정기적으로 와서 모니터링 해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치료하고 있거나 또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 약들은 이제 매일 복용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항생제처럼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딱 지켜야 되는 그런 강박성은 있나요? 정확합니다. 예, 1분 이내에 저희는 이제 먹게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이 와 약간 좀 들으면서도 절박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정말 1분 단위로 시간을 지킵니까? 한번 1분 단위로?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아 이게 진짜 한번 가장 최근에 치료받고 계신 분이 누구? 저 남성분? 그 맨 처음 말씀하시면 그 마이크 좀 아니 정말로 약을 매일 드시는데 딱 정해진 시간에서 1분을 안 벗어납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아침 항상 7시 45분에 먹고 있고요. 그 시간에 알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전부터 알람을 맞춰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님 진짜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있죠. 혈중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1분이나 그렇게 관여하냐고. 저희 환자분 대부분은 그렇고요. 아주 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유전자 검사 보고 딜레이 시킬 수는 있는데 철저하게 약 복용하는 거가 가장 좋은 효과를 얻는 데 치는 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약 드시는 동안에 그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씩 아니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5분? 든 적이 있는데 근데 1년에 크게 예. 야, 그러면 그 나머지 대부분은 항상 지켰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여성 환자님도 지켰어요, 그렇게? 네, 저도 앞으로 뒤로는 아니네요. 앞으로 알람을 한 2개, 3개 그 먹는 시간까지 맞춰놓고 그리고 먹기도 하고 남편도 좀 도와줘가지고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봐 전화까지 주거든요. 매일 그 시간에 우와. 약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표적 항암제가 다 그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오,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환자가 해야 될 일이 꽤 크군요. 큽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자분들의 역할이 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분만 그 들쭉날쭉해도 혈중 농도가 확 달라진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게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점점 5분, 뭐 10분, 어허, 30분 이렇게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 교육되고 서로 교류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편이고요. 가령 간혹 자주 빼먹는 환자도 꽤 있고요. 유럽에 최근에 유럽 이 만성백혈병 환자 단체가 조사해서 이제 논문을 한 거의 1년에 한 번, 2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교수가 자기 주치의가 처방했던 약을 한 달에 3일 이상 뺀 적이 있냐 조사를 했거든요. 예. 앱으로도 조사하고 전화도 하고 이메일로 조사해서 한 몇천 명을 했는데 결과를 보면 30% 환자는 3일 이상 빼먹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와, 있거든요. 유럽이 그래요? 예, 맞습니다. 환자들이 덜렁대는 건가요? 왜 그러죠?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ELN 이 오차 가이드라인도 그러지만 교육이 중요하다. 아까도 보면 끊었을 때 환자하고 액티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환자만 끊어라라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있죠. 그런 환자는 거의 없습니까? 어떤 환자? 그러니까 이렇게 3일씩 한 달에 3일씩 끊고 아니요, 꽤 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가끔 치료가 안 돼서 저희 외래로 온 환자들 보면 그 이제 인터뷰하면서 과거 기록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용량도 그렇고요. 어허. 그다음에 시간도 뭐 굉장히 저기하고. 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한 그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오늘날에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복약 수능도는 환자가 지켜야 될 굉장히 첫 번째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네요. 엄청나게 치열하군요. 네, 그런 맞습니다. 과정을 예. 거쳐야 되고. 아이고, 선생님 그 내년에도 행사하셔야겠네요. 예, 매년 9월 달이면 예. 9월 달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그 염색체 그 9번, 22번. 예, 9번하고 22번이 뒤바뀌면서 9월 22일이 기념일이다. 네. 예, 다시 한번 교육 이런 복약 수능도 검사 정확히 하는 그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날이죠. 네. 자, 이렇게 말씀 나누는 동안에 벌써 1시간 50분이 됐네요. 예. 그 우리 네 분 환우분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진짜 또 같이 오신 우리 연구진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 좋은 업적 많이 내주시고 또 환자들 많이 치료해 주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예.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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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